국민연금이 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낸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라는 명목 하에 외환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16년 만에 2,000원을 뚫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는데 정부가 꺼낸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 해외자산 무차별 매각입니다. 1,100조 원짜리 국민노후기금을 환율 막는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건데 결과는요. 환율은 여전히 폭등 중이고 연금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입니까? 아니면 도박입니까? 지금부터 이 대참사의 실체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2월 23일 외환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2원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4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다른 통화들입니다. 영국 파운드가 1파운드당 2,200원을 돌파했는데 이건 2009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유로화도 1유로당 1,747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사태의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랑 기관 투자자, 개인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급 탓만 하는 게 맞는 진단일까요? 제조업 경쟁력 약화, 한미 금리 격차, 과잉 유동성 문제는 언급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이 해외 보유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시장에 푸는 방식이에요.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내려간다는 단순한 논리인데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최대 10%까지 이런 식으로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1,100조 원 기금에서 해외 자산 비중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환율 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시장에 완전히 까발려져 있다는 겁니다. 환율 1,480원이 국민연금 매도 트리거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투기꾼들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율을 1,480원까지 밀어붙이면 국민연금이 달러를 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베팅을 하는 거죠. 환해지 카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무력화되는 구조예요.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를 인식했는지 TF를 꾸렸습니다. 국민연금이랑 합동으로 전략적 환해지의 모호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해 언제 얼마를 팔지 예측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실행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환율이란 게 분 단위로 출렁이는데 위원회 소집하고 결제받고 하는 사이에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립니다. 결정적으로 환율은 잡혔습니까? 전혀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까지 가동했는데도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외환스와프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안 사도 되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부가 은행권에도 손을 댔어요.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말고 시장에 풀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한 거죠. 원래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규제를 풀어서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외국계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비율도 75%에서 200%로 대폭 올렸습니다. 은행들이 더 많은 달러를 거래할 수 있게 해서 시중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예요. 수출 기업들한테도 새 창구를 열어줬어요. 외국계 은행이 수출 기업의 시설 자금뿐 아니라 운전 자금 목적의 외화 대출도 할 수 있게 된 건데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돈을 원화로 바꾸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죠.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이미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정부 계산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오픈 건 증권사들한테 해외 투자 마케팅 자제를 요청한 거예요.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사니까
달러 수요가 폭발한다며 증권사 광고 좀 줄이라고 한 거죠. 투자자 개인의 선택을 마케팅 규제로 막겠다니 이게 과연 선진국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근본 원인은 놔두고 광고 탓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물 경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입 기업 603호개사를 조사했더니 30.9%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거든요. 수출입을 동시에 하는 기업만 보면 피해 비율이 40.7%까지 올라갑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다는 건 완전히 옛말이 됐어요. 이익 봤다는 응답은 고작 13.9%에 불과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출로 달러를 벌어도 원자재랑 부품, 에너지 수입 가격이 같이 뛰기 때문이에요. 매출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원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실질 이익은 쪼그라드는 거죠. 환해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중소기업 55%가 늘어난 원가를 판매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 수익성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계 상황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3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액이 2억 2,707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서울은 더 심각해요. 평균 3억 5,991만 원인데 전분기보다 4,250만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경기 인천도 2억 4,324만 원으로 수도권 전체가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차주당 1억 5,418만 원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잔액 전체를 보면 차주당 9,674만 원이고 주담대 잔액만 1억 5,626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 빚을 지고 있으면 이자 부담이 장난 아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고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 부채 전망은 더 암울해요. IMF가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간 비기축 통화국 중 세계 1위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올해 53.4%인 부채 비율이 2030년엔 6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10.9%포인트 증가인데 달러나 유로 쓰는 나라들 빼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한국보다 부채 증가가 빠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6개국 뿐인데 전부 기축통화국이에요. 이 나라들은 자국 화폐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특권이 없거든요. 같은 속도로 빚이 쌓여도 한국에겐 훨씬 치명적인 상황인 거죠. 프랑스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재정 건전성 우려로 올해 9월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고 30년물 국채 금리가 3개월 만에 0.3%포인트 뛰었어요.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728조 원이고 110조 원 규모 적자 국채를 찍어낼 예정이거든요.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년 새 0.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부채가 늘면 원금이랑 이자 갚는 데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만큼 복지나 인프라에 쓸 돈이 줄어들어요. 빚 갚으려고 국채를 더 찍으면 금리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빚을 갚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면 물가 폭등과 원화 가치 추락이라는 이중고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완전한 정책 실패예요.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막겠다고 했는데 환율은 여전히 폭등 중이고 은행 규제 풀고 외환 스와프 가동하고 마케팅 자쟁 자제 요청까지 했는데 전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 와중에 국민의 노후 자금만 외환 시장에서 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인데 정부는 증상만 치료하려 하고 있어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유동성 회수, 금리 격차 해소 같은 구조적 처방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급한 불 끄려고 국민연금을 희생시키는 거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전략일까요? 미래 세대 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건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도구로 쓰는 관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지 외환시장 안정화가 아니거든요. 1,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단기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데 소진하면
정작 20년 뒤, 30년 뒤 연금을 받아야 할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동원될 때마다 해외 자산을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장기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환시장 안정화는 외환 보유고와 통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넘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상황에 쓰라고 있는 돈이에요. 물론 외환 보유고를 마구 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정책 경로죠.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공급하거나 금리 정책을 통해 자본 유출을 막는 게 교과서적인 대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해요.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졌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도체 빼고는 수출 효자 품목이 마땅치 않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내수 시장은 고령화로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율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핵심이에요.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한국 조선업이 중국에 밀렸고 자동차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배터리 산업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무섭고 디스플레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증권사 마케팅 자제 요청 같은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거예요. 유동성 관리도 시급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거든요. 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해외 주식으로, 암호화폐로 흘러다니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한미 금리 격차 문제도 풀어야 해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한 달러 강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행이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잡히겠지만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더 오르고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미국 금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거나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여서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도 중요해요. 정부 정책에 기대기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환율이 오를 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해외여행이랑 유학 비용이에요. 달러가 1,500원까지 가면 미국 여행 경비가 10%에서 20% 늘어나는 거잖아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환율 추이를 보면서 미리 달러를 조금씩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에도 대비해야 해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품, 의류, 전자제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당장은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흡수하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반년, 1년 지나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계 재정을 점검해 두는 게 현명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재점검도 필요해요. 환율이 오를 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달러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차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원화 자산만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물론 지금 환율이 너무 올랐을 때 달러를 사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심지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대출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환리스크 관리가 필수예요. 수입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환율 상승이 직격탄이 되거든요.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거나 국내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는 게 방법이에요.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별 손익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해요.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결국 살아남는 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추는 게 최고의 해지거든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역량을 키우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달러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환율이 오히려 유리하니까요. 지금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극복해냈잖아요. 그때도 환율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률이 치솟았지만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막는 거예요. 빚을 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거랑 다를 바 없거든요. 그 빚은 결국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매각을 멈추고 제대로 된 구조 개혁에 착수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국민연금 자산을 팔아치울 건가요? 은행 규제를 계속 풀어줄 건가요?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모든 카드는 시간 벌기용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체력을 키우는 건데 그런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부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환율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야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 있으니까요. 다음 선거에서 경제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국가 재정이든 개인 재정이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해요.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는 준비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봤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기 재정을 점검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이 늘고 수입품 가격도 뛰거든요. 반대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면 원화 환산 시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에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대비책을 세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건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요.